예. 이게 몇몇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욕과 관련된 연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욕을 하는 편이 안 하는 편보다 더 건강하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가장 건강하지 않은 거는 내 안에 감정이 올라오는데 무슨 감정인지 무시하고 누른 다음에 표현하지 않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물론 이게 욕이 누군가랑 정말 싸움으로 이어져가지고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되는 경우는 도발이고 그걸 막아야 되니까 안 좋은 거지만 뭐 게임을 하다가 내가 화가 났는데 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쁘기만 한 건 아니고요. 그 자체로 일종의 해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 표현을 해주는 편이 안 해주는 편보다 나을 수 있고요. 특히 중고등학생 때는 그런 형태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 조선일보에 북칼럼 올린 게 청소년기의 뇌를 분석한 책, 그 나를 아는 뇌과학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청소년기의 뇌에 대한 책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걸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재밌게 얘기하면 제 둘째가 5살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애들이 욕을 배워와요. 그래서 막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뭐 발로 끝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와서 안 돼, 절대 안 되라고 알려줬더니 얘가 엄청 약은 게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욕을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엄마 아빠 유추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라바 막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라바라는 말을 하는데 항상 라바라는 말을 언제 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상황들 있잖아요. 얘는 그걸 라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라바 막 뭐 안 줘요 그러면은 이런 라바 막 이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얘가 분명히 욕하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욕인 것 같아. 5살짜리지만 자기 마음 안으로는 지금 되게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건데 얘가 찾은 타임책은 그 욕을 라바라는 단어 안에 담아서 그 말을 아무리 자기가 내뱉어도 안전한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야근 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형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정직함하고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생겼고 그 메일을 읽어보게 하고 좋은 그 중에 하나는 엄마가 답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이거는 너의 행동으로 생긴 결과니까 네가 이 관리자한테 한번 답을 해보지 그래 라고 귀찮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은 맨날 집에서 서서 오줌 눌러요. 근데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때는 그냥 화장실 청소 자체를 맡겨버리면은 자기가 알아서 앉아서 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골라주시죠? 제가 골라볼까요? 꽃미남 장동선 박사님과 이프로님께 사회생활을 슬기롭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회생활은. 네,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네네. 그러네요. 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 많이 안 하고도 답이 되네요. 대단하다. 이거 한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사님께 살려주세요. 오, 세다. 팀장님이 화가 많아요. 뇌과학적으로 화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나 원인이 있나요? 회의 시간에 화를 덜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화를 다스리는 좋은 회식 메뉴가 뭘까요? 이거 어려운데요. 유튜브 영상 중에 화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하나 또 따로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다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게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2가지로 전 구분을 해서 보고 싶어요. 모두에게 다 화를 내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 못하고 윗사람 아랫사람 다 화를 내서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사람에게만 화를 내는 사람인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나는 아무래도 팀장님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팀장이 될 수도 없었을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건 나쁜 거라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한테 화를 냈을 때 자기도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리스크를 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너무 까면 안 되는데 제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제대로 함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을 넘어서 제대로 화를 내게 하는데 이 사람이 윗사람이나 자기가 손해가 되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런 화내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람 속을 긁으려면 잘 긁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상무님과 모든 팀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진짜 제대로 선을 넘어서 저한테 화를 내게 만드는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그게 그 이후로 몇 년간 이 사람의 일종의 별명으로 붙을 만큼 데미지로 왔거든요. 그 이후로 화내는 거를 조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또 한 번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이렇게 데미지가 오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긴 했는데 이제 저한테는 안 좋은 결과였던 게 거의 뭐 인생에서 저랑은 이제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완전히 갈라서는 대로 갔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본인도 아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대략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선택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그냥 화가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안 좋은 성격적인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밖에 없습니다. 그게 회사의 익명 보고건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는 거건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되건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 앞에서 쫄거든요. 근데 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 상황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나를 건드렸다가 너도 화를 입어라는 거 보여주는 답밖에 없어요. 사실은 싫은 시나리오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위로하는 의미에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 놓을까요 그냥? 아니면 팀장님이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좀 나오기 불편하겠다 그죠? 그럴 수 있고요. 네. 예. 제가 잘 플래너에 놔두면 네, 알겠어요.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칫하면 그 흔들릴 수 있는 관계가 주로 이제 화를 내면 안 보면 되는데 그 사람을 안 보기 어려운 관계인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용기가 좀 필요한데 정말 그 사람한테 못 살게 되면 그 화의 피해를 내가 온전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이게 동등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균형에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웬만큼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있는 것보다는 터트려주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회사를 나가게 되건 이 사람과 안 보게 되건 터트려줘서 결과를 내야 되는 쪽은 내는 쪽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두가 각자의 책임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저는 한 47세 정도를 기준점으로 내가 그보다 많으면 터뜨려 주시는 게 나은 거예요. 네, 저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 인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뭐 29살이든 32살이든 정도면 한번 그냥 견뎌보고 나 스스로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근육을 기르는 수단으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회사 생활에서 항상 딱 한 번 여기까지 갔고요. 나머지는 다 버티면서 그게 이제 내공이 되고 굳은 살이 되고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한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보통 술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면은 우리 진짜 술 한 번만 사주세요. 우리 진짜 하고서는 그 이야기를 부드럽게 그러니까 약간 용서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하면은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고선 그리고 관계가 정말 이렇게 비틀어지지 않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씩 바뀌긴 하더라고요. 완전히 바뀌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덮어두고 나만 참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건 그게 이제 좀 세게 브레이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드럽게 술자리나 고민 상담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게 좋고 보통 이제 좀 더 부드러운 방법은 술자리도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친하거나 그 얘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중재자로 같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편하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맞아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인간관계가 엮여 있어서 피하 구분이 잘 안 되면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막 화내는 게 아니라 나를 좋게 보는 딴 사람은 또 이 사람을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하고 내가 처벌지면 안 되니까라도 그 이유 때문에라도 조금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국내에서는 그런 인맥을 통해서 중화시키는 것도 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대개는 그런 분들은 그 칭찬을 자주 해주면 도움이 꽤 됩니다. 맞아요. 화를 내는 분들도 선택적으로 내기 때문에 나의 윗사람에게는 화를 안 내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또 화를 덜 내죠. 네, 잘못하면 아무것도 되긴 하죠. 인간적으로 자꾸 화를 내기 때문에 그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을 해주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내 옆에 두면 좋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훨씬 더 역시. 노골적으로 칭찬을 주면 칭찬이 고파서 그래요. 인생의 지혜가 저보다 한 단계 높으세요. 예.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면. 해주면 됩니다. 제가 요즘 김프로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자, 네, 이거 골라주신 거예요? 이렇게 답변할 수, 뭐,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보세요, 골라주신 이것도 거예요. 그렇고. 네. 예. 그러니까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길게 쓴거 골랐습니다. 네,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제 뇌에 적절하지 못한 루트가 만들어진 탓일까요? 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게 뇌, 나만의 습관이라는 거는 루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 모드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습관이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더 깊이 굳어지면 기질 같은 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루트는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이제 정말 큰 문제라면 내가 스스로 그 루트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작은 부분이라면은 아마도 내가 계속해서 이 실수를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정신과나 이제 심리치료에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의 어떤 반응과 무엇이 올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인지해서 행동하는가를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은 반복적인 이제 행동 방식의 학습을 통해서 치료하는 형태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신과나 심리치료를 가지 않고도 스스로가 이제 요 실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노력을 들인다면 되는데, 그냥 쉬운 답으로 이야기를 하면 반복적인 그 노력을 통한 습관 형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30일에서 60일 정도를, 또는 같은 상황이 10번 이상 벌어지는 것에서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진짜 의식적인 노력을 취한 다음에는 안 일어나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리셋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질이다 그러면 평생 노력이고, 이걸로 인해서 큰 데미지가 오는 일이라면은 반복적인 단기의 노력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아마 바꾸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당연하지 아실 거고, 그걸 못 바꾸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영차해서 이쪽 라인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보통은 그러니까 그냥 한 대 때리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 비슷한 거를 그 정말 옛날 책이나 율곡 이율곡 선생님의 격몽요결이라고 교과서에도 실린 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습관,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이는 마음의 습관을 그대로 놔두면 잡초가 자라듯이 계속해서 안 좋은 습관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것을 뜯어내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쭉 안 좋은 습관들을 적어놨는데, 정말 200년 전, 300년 전에 조선에 살던 사람도 똑같았구나. 위안이 되죠? 율곡이 같은 분조차도 이 습관을 내가 의식적으로 매번 뜯어내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는 듯이 마음에 계속 자라난다는 얘기를 하신 걸로 보아서 위안이 된다면, 네, 정말 모두가 겪는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초 솎아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는 것 네. 같습니다. 잠깐만, 이 질문하신 분도 책을 질문을 네. 질문 여기다 붙여드릴까요? 저희가 이걸 잘 안 해서 제가 몇 개 또 선택을 해볼게요. 네. 아까 그 질문을 두 개를 요거를 유사한 상황 요거랑 네. 그리고 아까 팀장님 글이 어딨죠? 팀장님은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팀장님 글이에요. 보내주시면 되고. 맞아요. 네. 이 질문도 답을 좀 해주시죠. 저도 몇 개 고를게요. 네, 그러시죠. 팀장님 거는 책을 빼놨어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골라주신 거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또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 프로님 질문을 중간에 하셔도 돼요. 제가 고르는 동안에. 근데 저에 대한 이 프로님께 10년 후의 이 프로님의 모습은? 중간 타임.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표 지향적으로 살지 않은 게 몇 년이 됐습니다.
개인적인 것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동안 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10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목표로 했던 모습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돌이켜보면 한 번도 그런 계획이 맞아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원래 삶의 스타일이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게 좋은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쪽으로 체념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생각을 어느 때부터는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있어요. 계획이 없고 방향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즉, 뭐 자동차로 비유하면 3년 후에 나는 어떤 차를 타야지라고 생각하고 뭐 돈을 모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타고 있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특별한 다른 욕심 없고 특별한 다른 계획 없고 뭐 그런다고 현재에 충실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걸 자주 느껴서 저도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영원히는 어차피 못 살잖아요. 그래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10년 후의 모습은 잘 모르겠는데 다만 뭘 바꾸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10년 후에도 이 일을 하고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10년 후에 저를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게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가 가장 커요. 즉 10년 후에도 일을 하고 20년 후에도 일을 하고 건강이 허락된다면 다양한 일을 하고 싶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싶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지? 뭐 하는 그런 정도? 오히려 내가 뭘 어떻게 이룬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 사는 게 생각보다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깨달음처럼 왔던 적이 한번 웹툰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정 웹툰을 봤는데 그 장면이 한창 이제 아내랑 많이 다투고 있을 때 딱 우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크로 아내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딱 들어갔는데 나 말고 2만 명이 똑같이 이거 우리야 라고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제각각의 삶과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이거는 너와 나의 문제야, 우리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웹툰을 보면서 딱 느낀 건 2만 명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문제야, 나의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특정 상황과 특정 컨텍스트에 넣기만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8, 90%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다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삶을 동시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고르려고 보니까 제가 선택장애가 있다는 걸 보면서 그렇다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해주시고 네네네. 남는 질문들은 저희가 따로 취합을 해서 박사님 한번 괴롭혀 드릴 겁니다. 아이고. 뭐 줌이나 이런 거 연결해서 녹화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에 올려주세요. 네. 저희 그 강의실에. 네. 자, 편하게 고르십시오. 진짜 조금 진심을 막 담아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 분을 뽑았는데요. 역할이 너무 힘들어요. 아들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역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새로 설정한 역할. 저는 한 명인데 각각에서 해야 하는 롤이 다 달라서 그걸 변경하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게 이제는 지쳐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동감이 돼요. 아마 비슷한 감정을 강하거나 약하거나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해서 내가 수없이 많은 다른 가면들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뇌과학에서도요, 내가 나인가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이제 뇌를 들여다보면서 하나의 존재만이 있는가라고 본다면 최신 뇌과학은 아니라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맥락 속에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나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한 명에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너무 지쳐버렸다라는 거는 의미하고 있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마 이분은 되게 열심히 사는 분일 거고요.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자꾸 제 유튜브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서 쭉 다뤘던 편들이 있어서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번아웃에 대해서 다뤘던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 이야기를 했었던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우울하거나 힘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번아웃이 오거나.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서히 스위치를 내려야 되는 거는 켜고 끄고 하는 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일부러라도 조금 더 실수를 하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은 연습들을 짧게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주의 성향으로 모든 롤에 대해서 이렇게 스탠다드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극심해요. 그래서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을 좀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놓습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망해보면은 놓게 돼요. 크게 망해야 돼요. 뭐 하나에 크게 실패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건데, 이게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갑자기 그 전에 내가 너무 고민하던 문제가 작게 느껴지면서 해결이 저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더 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그러면은 괴로운데 더 괴로워진 상황이 되는 건데, 내가 그러한 상황을 진짜 리얼하게 상상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면은 완벽주의 성향을 조금 놓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좀 어려워요. 완벽주의 성향을 놓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를 보통 연구하고 치료를 하는 곳이 의사입니까? 과학자입니까? 뭡니까? 보통 정신의학이나 이제 심리상담 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완벽주의가 되게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임포스터라는 책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리사 선 교수님이 썼는데, 뉴욕 컬럼비아대에 있는 교수님이에요. 이제 저랑도 친한데, 이제 임포스터가 뭐냐면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건데, 나는 알고 보면 사기야.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선 난 지쳐버려서 나는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면 실제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그냥 사기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야, 아주 깊이. 근데 요게 방금 말한 것 같은 지쳐버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아들로의 모습이나 직장에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면 안 지치잖아요. 그냥 난 여기서 이거 저기서 저걸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안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그걸 지금 열심히 플레이를 하는데 실제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간극을 줄이는 부분 같아요. 근데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은 어느 한 군데에서 나는 사실 이거야 라고 해서는 팡 터트려가지고 하지 않는 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너무 역할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사람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페이스북이나 SNS에 자주 징징대요. 되게 심하게 징징대요. 근데 진심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징징대면은 안 좋게 좀 데미지가 오고 저 사람 뭐야 라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패치는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약간 자유로워진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징징대고 나면은 한 1, 2주 정도는 힘든 모양이구나. 이래서 이제 연락이나 이런 게 오거나 뭔가를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들 숫자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징징대는 게 결코 내가 좋아하는 모습도 아니고 내가 날 봐도 너 왜 저러니라고 할 정도는 이제 안 해도 뭐라고 그러고 하는 안 좋은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반대로 늘 징징대가지고 항상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은 좀 덜 징징댈 필요가 있는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내가 완벽하지 않다, 나 요즘 고민이 많다, 나 사실은 더 포기하고 싶다, 이런 감정들은 조금 안전한 그룹에서 다 공개되지 않아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오늘 드릴게요. 제가 말이 참 많구나. 너무 길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괜찮아요, 정말. 다들 답이 잘 없는 문제죠. 각자에게 맞는 솔루션도 있는 것이고, 네. 아마 듣다 보면 다 비슷한 고민들하고 사는구나 네. 하는 위안이 될 거예요. 될 거고 한번 무너뜨리면 편하죠, 많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하는 게 올라가고 쌓는 연습은 늘 하는데 무너지는 연습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다른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뭐 말하는 법은 뭐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2015년, 14년도에 이제 독일 전체
그 말하는 과학 강연대회 우승을 하면서 BBC에서 그 미디어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 BBC는 정말 그런 걸 하더라고요. 돈 룩업 영화 보면은 과학자한테 가서 미디어 트레이닝 받아 막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대체 뭐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그게 영국에 있어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막 기자들이 갑자기 실제 상황처럼 몰고 들어와서 카메라를 하면서 압박 질문하는 거예요. 기자들은 압박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딱 하나 찾으려고 내가 말실수 하나 하면 그걸 갖다 기자에 쓰려고 답정너 상태로 밀고 들어오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때 실수하지 않고 내 할 말만 하고 무너지지 않는 점인데 그 미디어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어떤 연습을 연극처럼 하냐 하면은 사람이 엄청 많은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바닥에 무너진 거고 완전히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면서 이 바닥에서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연습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잘하는 연습만 시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살면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내 안 좋은 모습이 까발려지고 내가 어떻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삶의 내 진짜 퀄리티인데 우리가 의외로 무너지는 연습이나 망가지는 연습은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야말로 가까운 사람이나 어떠한 그래 이 정도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는 해도 되겠지라는 형태로 그냥 나의 허술한 모습들이나 내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는 연습이나 망가지는 연습들을 저는 살면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 그래도 일어설 수 있고 별거 아니야 라는 경험이 오히려 나한테 더 큰 힘이 되는 거지. 항상 잘하는 사람이 한 번 꺾이면은 완전 우울증이 오거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많이 넘어져 보고 막 살면서 진짜 굴곡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왜 우리가 스트리트 스마시라고 그러죠. 막 길거리에서 그걸 배운 분들은 웬만한 일로 안 무너져요. 그냥 뭐 살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게 힘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문제는 무너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이 얘기 안 들으시고 이제는 그만 무너지셔도 되는 분들이 그래 난 더 연습이 필요해 좀 더 무너져야 되겠다라고 내가 어느 부류인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자 이건 저희 두 사람에게 다 온 질문인데요. 장훈 박사님, 이프로님께 좋은 질문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인가요?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야 하겠죠라고 했는데 아는 것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아는 게 많다고 좋은 질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 제 과학의 지혜 편 위즈덤 퀄리지에 그걸 다뤘던 편이 있으니까 다 구독을 하고 계시지만 그걸 보셔도 좋고 일단 이프로님께 먼저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자시기도 하고 진행도 많이 하시는데 보면 항상 좋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궁금한 걸 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질문이라면 거꾸로 이제 그게 왜 다른 분들이 좋은 질문이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면 저는 질문을 할 때 머뭇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궁금한 걸 하고 심지어 근데 다만 질문을 할 때 머뭇거려지는 게 질문자의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내지는 예의에 어긋난 것이 아닐까? 이런 것까지 질문해도 괜찮을까? 하는 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엿먹으라는 심정으로 던져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악의가 있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아니 나의 역할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그 질문을 받으러 오신 건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셔서 저를 미워하면 나도 당신 안 보고 살면 된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나이 들면서 서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어차피 내 주변에는 많아야 한 20-30명이 나 주변을 감싸고 있을 것이고 나의 인생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잘 알고 친해봐야 내 인생에 큰 도움 될 거 없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음으로서의 최선은 다하되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다른 반응을 보일 때는 그냥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게 나에게도 좋고 당신에게도 좋은 것이니 저는 거기까지 큰 욕심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도 편해지고 물론 상대방이 보기에는 싸가지가 없어 보이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살면 어때요? 제가 볼 때 이게 좋은 질문을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게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느끼는 만큼 그게 좋은 질문의 가장 좋은 특성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삶의 지혜에 대해서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 미워할 너무 미워해요. 근데 회사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미워하다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또 미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같이 그룹장 포지션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사람도 자기 감정을 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미울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과를 줘야 되는 결국 져서 내가 팀장이 되고 내 밑에 들어왔을 때는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성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든 막 미워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진짜로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게 서로 좋으니까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하게 되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상황 또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서 누군가랑의 관계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어떤 구조일까? 어떤 인터레스트가 있어서 그럴까?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시스템을 또는 이 사람과의 관계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로 생각을 하고 나면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했던 아내한테 재산 다 넘겨주고 나서 부부 사이가 엄청 좋아졌던 형이 얘기했잖아요. 재산을 다 넘겨줘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구조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막대해도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다 모든 거 갖고 있잖아의 마음이 이 사람도 무의식 쪽에 있었던 반면 그 구조를 바꾸고 나니까 말이나 관계가 바뀐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질문으로 들어가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방금 이프로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제가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경험들이 노벨상 수상하신 엄청난 과학자들한테 있었어요. 뭐냐면 학회에 가요. 엄청 똑똑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보면서. 그래서 나는 내가 모르나 내가 못 알아듣는다라고 되게 하고 있는데 제일 똑똑한,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를 하셨던 어마어마한 석학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나는 왜 저렇게 못 물어봤지? 라고 해보니까 뭔가 많은 가정들이 있었던 거죠. 내가 못 알아들은 걸 거야. 저 사람은 다 알 거야. 등등등등등. 근데 그냥 그 순간 정말 솔직담백하게 질문을 하니까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결과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해할 만큼 막 어떻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질문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해도 될까 아닐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 딴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다 빼버리고 그냥 스트레이트. 그리고 두 번째, 안 좋은 질문만 정의할게요. 거의 모든 질문이 좋지만 가장 안 좋은 종류의 질문은 가정이 들어간 질문이에요. 이거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조그만 그 농담 유머의 형태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판사가 신문을 하면서 과학자한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가 근데 판사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질문에 제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해요? 예, 아니요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지. 이러니까 판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걸 예, 아니요로 답하실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판사님 아내를 때리는 일을 그만두셨습니까? 그 판사가 그러니까 그걸 해주더니 예라고 하면은 내가 때렸다가 그만둔 게 되는 거고 아니요라고 하면 아직도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논리학적으로 왜 이 질문에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냐면 문장 구조가 if P, then Q의 형태로 가정이 걸린 질문이었어요. 근데 if P라고 할 때 P가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 질문은 어떻게 답을 해도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질문은 나도 모르는 사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또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종류의 가정을 걸고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질문은 답하기 어렵거나 잘못된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단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박사님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뇌는 10%밖에 사용을 안 한대요. 우리가 뇌의 10%가 아니라 더 많이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안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잘못 알려진 미신과 잘못된 가정인데 이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서 박사님 우리가 뇌의 10%가량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게 좋은 질문이 되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 뇌에 모든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알고 있는 게 말로도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제 뇌를 다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순간에 내가 더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또는 뭐 뇌를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화시키지 않고 특정되어서 나의 이야기를 꺼내면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건 어떤 종류 가정도 없어요. 내가 그냥 솔직히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아는 척을 하고 내가 이걸 읽어서 알고 굳이 포장을 하려고 넣는 순간 그건 가정이 되는데 많은 질문은 잘못된 가정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려워하는 형태의 질문이 잘못된 가정과 명제를 시작으로 하는 질문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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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박사님, 아닐 수도 있겠다. 일반적으로 좋은 질문이란 본인이 답하기 좋은 질문을 좋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슬픈해서 좋아요. 제가 강의 내내 너무 행복한 모습이었는데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최근에 있었나요? 이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질문인데 만약 제가 강의 내내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가정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냥 보시는 분 느끼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소하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슬픔을 실제로 바라보면서 슬프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아니 나 괜찮은데? 안 슬퍼? 뭐가 슬픈데? 라는 태도를 남에게도 가지고 나 스스로에게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슬플 때는 슬프다라는 거를 온전히 인정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대화로 해결하려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가끔은 이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걸 수도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슬픈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슬픈 음악을 듣거나라는 형태로 내 감정과 맞는 형태의 다른 행동을 하면서 그 감정을 온전히 인정해 주지만 그 감정을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의 형태로 그냥 더 깊게 느끼고 나서 놓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 감정에 대해서 반추하고 나서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참고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잘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기억은 나는데 감정은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꿈을 꾸거나 이제 수면의 효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전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그날의 일이 기억은 나지만 그 수치스러웠던 감정은 사라져 있는 게 잘 잔 거고 수면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면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슬픈 일에 대해서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만 잘 자고 일어나면 기억은 나지만 그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맨날 며칠이고 되게 힘든 일을 겪으면 계속 잠을 자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느 순간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은 그 감정이 다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죠. 수면은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잠이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슬픈 일은 대부분 사람의 경우인 것 같아요. 지누스 매트리스 좋습니다. 진짜 매트리스 파세요? 아니, 저희 광고주입니다. 네. 저희 유튜브도 협찬을 좀. 자, 아들과 같이 토크 콘서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너무 지루해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아들 미안해. 최근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읽고 나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뇌과학에서 정의하는 행복이 무엇이고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골라놓고 보니까 이거는 2시간을 강의해서 안 끝나는 질문이 보이긴 했네요. 참고로 제가 이제 오상화로 쓰려고 했던 책의 제목이 모든 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예요. 거기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진짜 철학부터 뇌까지 쭉 다 쓰니까 그 책이 이제 내년 정도 드디어 완성이 돼서 나오면 사주시고요. 거기에 긴 얘기는 넣도록 할게요. 뇌과학에서 행복을 정의하려고 뇌안을 봤더니 하나의 호르몬으로 하나의 부위로 정의할 수 없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다가 없어졌을 때도 행복이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불러서 걱정할 게 없는 것도 행복이고 뭔가 우와 내 돈 땄어, 내 주식이 올랐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랑했어 짜릿한 것도 행복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무엇이 나에게 행복인가라는 걸 정하는 게 다 달라서 짜릿한 건 도파민, 그냥 등 따시고 배불러서 편안한 건 세로토닌, 내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는 옥시토신, 그 다음에 뭐 고통이 막 밀려오다가 사라지는 게 엔돌핀, 이런 형태로 각각의 상태 호르몬이 다 달라요. 그래서 뇌만으로 행복을 정의할 수는 없는데 이때는 이제 심리학으로 다시 들어가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행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심리학의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라이언 앤 디시가 얘기한 건데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자율성과 자유예요. 누가 시키는 일만 하고 내 삶에서 가난 때문이건 관계 때문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할 수 없는 나의 선택의 폭이 좁아져 있는 상태, 옵션이 거의 없는 상태는 불행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행복할 수 있는 확률과 가능성이 올라가요. 아까 A, B라는 선택에 있어서 옵션이 더 많은 쪽을 선택하라고 했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의지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을수록 행복하기 위한 기본 조건 첫 번째가 충족이 됐고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돼요. 애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뭐 같은 게 보면은 사람과 관계 맺는 것도 비슷하죠.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유능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자율적인 선택이랑 두 번째 유능감인데 유능감은 뭐냐면 나 그래도 이거 잘하는 사람이야. 나 잘 살아왔어.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이게 행복하기 위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런 자부심이 잠깐 어느 순간 뭔가를 이뤘다고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잠깐 하나 이룬 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말이야, 뭐 어떤 사람이었어. 이건 좀 슬픈 거예요. 사실은 유능감이라는 거는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제를 모르다가 내가 조금씩 알아왔어. 썬프로 TV를 보면서. 내가 이거 하나도 몰랐고 이건 못하던 사람인데 내가 조금씩 해나가네? 이러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이걸 느끼는 유능감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잘했네, 당신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야, 멋있어 라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사랑받는다는 연결감. 그러니까 자율성, 유능감, 연결감, 이 세 가지가 자기결정에서 이론에서 얘기하는 행복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고, 저는 여기에 되게 많이 동의하는 게 살다가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중독이나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많은 경우에는 실제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박탈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나아지는 게 보이질 않아.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은 그걸 받을 수 있는 게임 속 세상이나 뭔가 딴 거를 도망가게 되고 또래 집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질문은 기술을 떠나서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지금 주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 가지를 내 삶에서 늘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각자가 더 행복하기 위한 답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가 조금 길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자율성, 유능감, 연결감. 그러니까 군대와 교도소가 그렇게 짜증나는 거죠. 세 가지가 자율성도 다 없고, 없죠. 뭐 거기서 유능할 일도 없고 연결될 일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 만델라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계속 독서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유능감만이라도 높여나가던 분들도 있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셋 중에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연결감을 잡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조금 나아진 유능감을 잡든지. 근데 제일 많이 주어져야 되는 건 자율성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은 이진우 기자님과 이프로님께서 골라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네네.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준비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인공지능의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지. 인공지능 세상이 온다고 하니 인공지능 전문가께서 어려운 세상에서 네. 전문가는 아니에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어깨너머를 공부한 조금 아는 척을 하는 정도인데
있는데요. 일단 AI는 데이터가 많아서 많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직장과 일에 대해서는 결국 AI가 더 잘할 거예요. 그게 회계건, 병 진단이건, 법률적인 판단이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일은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판단이건 똑같은 거더라도 새로운 케이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어떤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부분들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판단 기준 자체를 찾거나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거를 창조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내가 어느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되지 않고 어렵지만 서로 다른 분야들을 연결하게 되면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는 범 내려온다. 인디 음악과 현대 무용과 그 다음에 판소리, 그러니까 그 전통 이걸 세 가지를 섞어줬는데 유니크했잖아요. 그 전에 없었던 무언가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뭔가 내 가치가 올라가고 대체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뇌과학자는 많아요. 근데 뇌과학자 중에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래, 그러면 무대에 가서 말을 해야지. 그 중에 뭐 유튜브까지 하는 사람은 더 적어요. 피아노까지 치는 사람은 더 적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를 다 요걸 합쳐놓게 되면은 대체되기 어려워. 그 전에 케이스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전에 누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했던 거죠. 벤치마킹, 패스트 팔로워. 얘는 이렇게 했네. 이걸 따라가야지. 근데 요거 따라가는 거는 인공지능이 여러 번 만나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봤던 뻘짓이 뭐지? 어떤 새로운 게 있을까? 라고 시도하는 영역에 있어서 항상 잘 되진 않겠지만 모든 시도가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영역이 AI로 대체되지 않고 새로운 그러니까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 내가 할 줄 아는 것들 중에서 연결을 해서 교집합을 찾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 굉장히 유명해진 분들이 처음부터 막 대단한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뇌 안에 BDNF라는 그 뇌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뇌 안에서 그걸 엄청 열심히 찾았는데 최초로 발견하고 제일 잘하던 분이 제일 잘했겠죠. 근데 나중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분이 뭘 찾았냐면은 이거를 뇌에서 찾은 게 아니라 고환, 그러니까 그 성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이 BDNF가 가장 많다는 걸 찾은 거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많은 영역의 의학적인 발견이나 과학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찾아봤더니 여기도 있네? 왜 있을까? 라고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의 세상에서는 그런 새로운 연결과 조합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AI의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즈덤 칼리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골라줬으니까 여러분은 어느 한 분야에서는 나보다 아는 척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요것들을 쫙 다 읽은 사람들은 요 분야에서 다 아는 척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위즈덤 칼리지 본 사람들 말고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로 유니크함을 여러분은 가져가신 거죠. 훈훈한 마무리였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거 재미있네요. 재밌네요. 예.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남은 질문들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 맞아. 네. 예, 요거는 따로 모아뒀다가 별도의 줌으로 시간을 가지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시고 네. 또 질문 주신 분 그냥 잊혀지지 않게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네. 또 제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할 거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장동선의 궁금한 뇌입니다. 궁금한 뇌. 예, 저희가 이렇게 모시긴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오리지널입니다. 그게 벌써. 네. 현재 휴면 중이긴 한데 곧 살아날 거예요. 네, 너무 3프로 TV만 많이 보시지 마시고요. 예, 골고루. 결국 이게 흡수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주말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